서울 강남구 청담동 높은 담장과 빼곡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 라운지에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도 고요한 섬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기업 태산그룹의 회장이자 부동산 재벌인 박진우의 보금자리였다. 쉰을 바라보는 박진우는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다. 젊은 나이에 그룹을 물려받아 2배로 키워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거물, 투자의 귀재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2년 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이 찾아왔다. 그의 아내이자 2 아이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아내의 죽음은 박진우의 삶에서 모든 빛을 앗아갔다. 그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딱딱한 사람으로 변해갔다. 웃음을 잃었고 대화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었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돈으로 채워졌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와 씨름했고 주말조차도 가족과 보내기보다는 골프나 사업 파트너들과의 만남으로 채웠다. 그는 공허함을 일로 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구멍은 더욱 커져만 갔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10살 된 아들 박민준과 8살 된 딸 박수아는 엄마의 죽음 이후 눈에 띄게 변했다. 명랑하고 활발했던 민준이는 말수가 줄고 그림자처럼 방에만 틀어박혔고 애교 많던 수아는 사소한 일에도 떼를 쓰고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2 아이는 아빠인 박진우에게서도 멀어져 가는 듯 했다. 박진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려 노력했다. 최고급 학원에 보냈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으며 개인 과외 교사와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고 결국 육아는 관리인들과 비서의 몫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라운지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가사 도우미와 관리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진우는 결국 전문적인 보육교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문대 유아교육학과 출신의 해외 보육 경험까지 있는 최고의 보모를 원했다.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여러 차례의 면접 끝에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띄었다. 김민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수수하고 단정한 차림이었고 단아한 외모와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은 따뜻한 미소와 깊이 있는 눈빛이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이력서를 보았다. 지방의 작은 보육대학을 졸업했고 큰 경력은 없었다. 박진우가 원하는 최고의 스펙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면접에서 그녀는 다른 면접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박진우는 반신반의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끌렸다. 그는 그녀의 스펙이 아닌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결국 그는 김민지를 아이들의 부모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지가 라운지에 들어온 첫날 아이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민준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수아는 김민지에게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민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의 주변을 맴돌며 그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흥얼거리고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색연필을 조용히 가져다 주었으며 밤에는 아이들 방 앞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따뜻하고 꾸준한 노력은 굳게 닫혔던 아이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였다. 며칠이 지나자 민준이는 방에서 나와 김민지가 읽어주는 책을 듣기 시작했고 수아는 김민지의 치맛자락을 잡고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한 달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라운지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는 다시 활발함을 되찾아 김민지에게 학교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고 수아는 김민지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며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김민지를 민지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행복이 피어나는 듯 했다. 박진우는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어떤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김민지라는 부모가 치유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김민지는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지만 박진우에게는 늘 직업적인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언제나 칼같이 저택을 나섰다.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저렇게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 왜 자기 일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출까?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숨기는 것이 있는 걸까? 박진우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냉철한 분석가였다. 그는 자신의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기쁨도 잠시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지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지가 퇴근하고 저택을 나서는 모습을 보던 박진우는 문득 충동적인 생각을 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야겠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김민지의 퇴근길 동선을 몰래 파악해두라고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진짜 동기를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를 믿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그녀의 숨겨진 면모를 파헤치려 했다. 그 밤 백만장자 박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채 부모 김민지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김민지의 삶 속으로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날 밤부터 박진우는 김민지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심부름이라고 둘러대고 김민지의 퇴근 동선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혹시라도 김민지가 이 저택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김민지의 퇴근 시간은 매일 정확했다. 오후 유갑시 정각. 그녀는 아이들에게 정성껏 저녁을 먹이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후 늘 단정한 인사와 함께 라운지를 나섰다. 박진우는 그녀가 저택을 나서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자신의 고급 세단에 올랐다. 그는 수행비서에게 운전을 맡기고 뒷좌석에 앉아 김민지가 향하는 곳을 주시했다. 그의 차는 김민지가 탄 낡은 소형차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김민지의 차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벗어나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곧 사라질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었다. 박진우는 이런 곳에 김민지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놀랐다. 그의 집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환경이었다. 김민지의 소형차는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고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박진우는 차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다. 김민지는 낡은 주택의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10여 분 후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은 듯 했다. 낮에 입던 단정한 복장이 아닌 낡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빠르게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지? 박진우는 의아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어딘가로 가는 듯했다. 박진우의 차는 그녀의 뒤를 계속해서 따랐다. 김민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박진우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다음 목적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이 없었다. 마치 스파이가 된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다. 김민지가 내린 곳은 지하철역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불빛이 흐릿한 낡은 상가 건물이 있었다. 김민지는 상가 건물 지하로 향했다. 박진우는 채에서 내려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는 낡은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풍겼다. 지하층에는 여러 개의 상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불이 꺼져 있었다. 김민지가 들어간 곳은 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나직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희망재단. 박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즉시 희망재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박진우는 1시간 넘게 건물 밖에서 김민지를 기다렸다. 1시간 후 김민지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그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다음 날 박진우의 비서에게서 희망재단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 희망재단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작은 비영리 단체였다. 박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건가? 박진우는 김민지의 퇴근 후 행적을 며칠 더 추적했다. 그녀의 일상은 라운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희망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결코 화려한 곳에 가지 않았고 값비싼 물건을 사지도 않았다.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검소했다. 하지만 박진우의 의심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어쩌면 이건 다 위장일지도 몰라. 비영리 단체를 이용해 뭔가 다른 것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의 다소 비뚤어진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보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뒤섞여 의심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진심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를 너무나도 따랐고 그녀가 주말에 쉬는 날이면 김민지를 그리워하며 시무룩해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진심과 따뜻함을 김민지가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질투심을 느꼈다. 그가 지닌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을 김민지는 쉽게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그림을 그릴 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닥에 엎드렸고 아이들이 잠투정을 할 때면 다정하게 동화를 읽어주며 잠이 들 때까지 머리맡을 지켰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인내심이 배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서재에서 홀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김민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수아를 무릎에 앉히고 나직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노래는 박진우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박진우는 순간적으로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감정의 문이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나고 김민지가 수아를 재우러 방으로 들어간 후 박진우의 눈에 미묘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민지가 수아의 방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약통을 꺼내 약을 먹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깐 스치는 듯한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쓰게 웃는 듯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박진우는 순간 긴장했다. 약, 무슨 약이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그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지 봉사활동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김민지 씨의 의료 기록과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은밀히 확인해봐. 그는 자신이 너무 깊이 그녀의 사생활에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미묘한 걱정과 함께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욕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존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녀의 완벽해 보이는 이면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박진우의 추적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그녀의 진짜 삶을 파고드는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밤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박진우는 비서에게 김민지의 의료 기록을 은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마음속의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는 김민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초조했다. 그의 성공가도를 달리던 삶은 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김민지라는 존재는 그에게 미지의 영역이자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 그 자체였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김민지의 의료 기록 보고서가 도착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민지는 10여 년 전부터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었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녀의 병원 기록에는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증자를 찾지 못했거나 막대한 수술비 때문일 터였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박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에 깊은 후회와 함께 김민지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에게 한없이 밝고 다정한 미소를 보여왔던 것이다. 매일 밤 그녀가 몰래 먹던 약은 단순한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었던 셈이다. 박진우는 곧바로 비서에게 김민지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골수 기증자를 찾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김민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숨겼을까?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김민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닌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는 김민지가 퇴근 후 희망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등 몸이 아픈 와중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마친 후 늘 한성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박진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김민지가 향한 곳은 소아암 병동이었다. 그녀는 작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박진우는 복도에서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았다. 병실 안에는 10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없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김민지가 나타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김민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마치 친엄맥에 응석을 부리듯 투정을 부렸다. 박진우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는 김민지의 동생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민지에게는 골수암을 앓는 남동생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골수가 일치하지 않아 동생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앓고 있는 희귀 혈액 질환도 동생의 병과 관련이 깊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벌며 동생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재단에서의 봉사활동도
어쩌면 동생에게 필요한 골수 기증자를 찾거나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녀의 간절한 노력의 일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박진우의 머릿속을 스쳤다. 민준이와 수에게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와 헌신은 바로 이곳 병실 안에 어린 동생을 향한 그녀의 깊은 사랑과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내색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숨은 동기를 가진 악의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이 솟아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다. 민지 씨, 김민지는 박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대표님, 어떻게 이곳에... 그녀는 어린 동생에게서 박진우의 시선을 가리려 애썼다. 박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민지 씨.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눈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박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표정은 조금 누그러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병을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아이가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보고서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병 치료와 동생의 병원비, 그리고 골수 기증자를 찾는 모든 과정에서 나의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김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홀로 짊어졌던 고통과 외로움이 박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떨렸다. 박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김민지의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낯선 박진우의 손길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박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기보다 김민지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박진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김민지와의 만남을 통해 돈과 권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김민지의 병 치료를 위해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수소문했고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김민지와 그녀의 동생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를 넘어 자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 귀인이자 친구처럼 김민지를 대했다. 김민지 또한 박진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가진 막대한 부와 권력이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박진우는 김민지와 함께 희망재단의 봉사활동에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자신의 삶에서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갔다. 그의 변화는 라운지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다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이제 일찍 퇴근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박진우는 아이들에게 김민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속의 사랑과 타인을 향한 헌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라운제는 이제 더 이상 공허한 성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진우의 진심 어린 미소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김민지의 따뜻한 손길이 모든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구원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10년 전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숨겨진 희생과 진심을 알게 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다. 그는 단순히 김민지의 병을 돕는 것을 넘어 그녀와 그녀의 동생을 진심으로 보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막대한 부와 영향력은 이제 사랑과 연민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의료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해 김민지 동생의 골수 이식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민지 본인의 희귀 혈액 질환 치료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고급 병실과 최고의 의료진이 그들을 전담하게 되었다. 김민지는 박진우의 진심 어린 도움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재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박진우에게서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진정으로 자신과 동생을 위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고용주와 직원이라는 딱딱한 틀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김민지와 그녀의 동생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병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김민지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자주 떠올랐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라운제의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박민준과 박수아는 아빠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박진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놀이를 했으며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비록 요리 솜씨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서툰 요리에서도 진심을 느꼈고 행복하게 웃었다. 특히 박진우는 김민지에게 배운 경청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시시콜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소통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김민지가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대표님, 아이들이 오늘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진우는 미소 지었다. 민지 씨 덕분입니다. 민지 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대표님은 이미 좋은 아빠세요. 아이들은 아빠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까지도요. 하지만 민지 씨를 만나고 민지 씨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민지 씨, 당신은 저에게 삶의 가장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더 이상 업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깊은 공유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솔한 소통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 겪었던 고통에 대해 김민지에게 털어놓았다. 김민지 또한 자신의 가족 이야기, 동생의 병,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어주며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형성했다. 박진우는 김민지를 통해 희망재단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료급식을 배식하기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벽들이 하나둘씩 허물어지는 듯 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성대학교 병원 소아암병동에서 김민지의 동생을 만났던 일이었다. 아이는 박진우를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박진우가 매일 찾아와 동화책을 읽어주고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자 이내 마음을 열었다. 아이는 박진우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박진우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에서 깊은 위로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할 수 있는지 검사까지 받았다. 비록 일치하는 골수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은 아이와 김민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박진우의 변화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비서와 회사 직원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박진우가 단순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인 리더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았다. 한성그룹의 기업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하던 기업은 이제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으로 변모해갔다. 라운제는 더 이상 적막한 저택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김민지의 다정한 노랫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10년 전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박진우의 가족은 김민지라는 존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과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그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지라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다. 박진우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김민지라는 존재를 통해 그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깨달았다. 라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박진우의 다정한 미소로 가득 찼고 김민지는 그 모든 행복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동생 또한 박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상태가 호전되었고 희망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지의 희귀 혈액 질환에 대한 박진우의 의료 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는 그녀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고 그녀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김민지는 박진우에게서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선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펴주는 든든한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박진우 또한 김민지에게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녀의 강인함 헌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의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의 아이들 민준이와 수아 역시 김민지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박진우의 눈에는 그녀가 이미 자신들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 앉아있던 박진우는
김민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지 씨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민지 씨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았고 저 또한 잊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민지 씨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지는 그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박진우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되새겼다. 그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몸이었고 남동생의 치료비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짐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박진우 회장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김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님 곁에 그리고 아이들 곁에 어울릴까요? 박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지 씨, 당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의 가치를 민지 씨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민지 씨의 따뜻한 마음이지 배경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민지 씨를 진심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민지는 박진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어려운 환경을 박진우가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준 그의 용기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라운지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와 김민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가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김민지를 새로운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라운제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집이 되었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는 법이었다. 박진우와 김민지의 관계는 곧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소식은 재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태산그룹 회장 한산 회장 박진우, 평범한 부모와 재혼설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박진우의 주변 사람들은 김민지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친척들과 재계 인사들은 박진우가 평범한 부모와 결혼하는 것을 결사반대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산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재혼이라니요. 그들은 김민지가 박진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진우의 비서실장 강현우는 강하게 반대했다. 강현우는 박진우의 오랜 오른팔이자 그의 그룹을 함께 일궈온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김민지가 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회장님 김민지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자입니다. 그녀의 과거를 자세히 조사해봤지만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희귀병과 어려운 집안 환경뿐입니다. 분명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 분명합니다. 박진우는 강현우의 비난에 분노했다. 강 비서실장 민지 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당신은 민지 씨의 진심을 모릅니다. 그녀는 내게 돈보다 귀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강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완고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느꼈다. 강현우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언론에 김민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흘렸고 김민지의 과거와 병력을 폭로하려 했다. 그는 김민지가 박진우의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지는 이러한 비난과 루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진우와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대표님, 저 때문에 대표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그녀는 박진우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박진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민지 씨가 왜 떠납니까? 나는 민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김민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고 김민지와의 관계와 그녀의 희생,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삶과 회사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는 모든 비난과 오해를 사랑과 진심으로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강현우의 방해는 예상보다 더 집요했다. 그는 박진우의 언론 인터뷰를 막으려 했고 박진우의 재산을 노리는 다른 친척들과 결탁하여 김민지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심지어 김민지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압력을 가하여 김민지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려 했다. 강현우는 박진우의 인간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직 돈과 권력만을 좇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한성테크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박진우의 그룹 경영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박진우는 김민지와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거대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이제 돈과 권력을 가진 백만장자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 김민지와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 편견과 물질 만능주의에 맞서는 숭고한 싸움이 되었다. 박진우와 김민지의 사랑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맞이했다. 강현우 비서실장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재계 친척들의 맹렬한 반대는 라운제를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그룹 회장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김민지의 과거와 병력은 대중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그녀는 졸지에 돈을 노린 꽃뱀이자 병든 몸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자로 매도되었다. 김민지는 이러한 비난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과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진우의 곁을 떠나려 했다. 무슨 소립니까? 박진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것은 민지 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탐욕에 눈이 먼 자들입니다. 나는 민지 씨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강현우의 방해 공작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법률팀을 소집하여 김민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언론과의 소통 방식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거나 김민지의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김민지가 자신의 삶과 아이들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와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민지가 자신의 아픈 동생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왔는지, 희망재단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봉사해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주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는 자신이 김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오만함과 편견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인간적인 가치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저는 한때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스펙과 지위로 판단했습니다. 박진우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나 김민지 씨를 만나고 그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학위도 배경도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그 어떤 박사 학위보다도 깊은 지혜와 그 어떤 재벌보다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가십으로 치부했던 대중들은 박진우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성공한 백만장자의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인간적인 성숙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김민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점차 사그라들고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 하지만 강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언론 플레이가 통하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박진우의 친척들과 재계 경쟁자들을 선동하여 태산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 시도했다. 그는 박진우가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을 설득하여 박진우의 해임을 추진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박진우는 회사 내부의 위기와 외부의 비난에 동시에 맞서야 했다. 그는 김민지와의 사랑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민지의 동생에게서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마침내 그녀의 동생과 골수 일치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수술은 긴급했고 강현우의 방해로 인해 병원 측에서 수술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강현우는 김민지의 동생 수술을 빌미로 박진우를 압박하려 한 것이었다. 박진우는 분노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강현우는 병원 앞에서 박진우를 막아섰다. 회장님, 지금 회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김민지 동생의 수술 같은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위태롭게 할 순 없습니다. 강현우 비서실장, 박진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은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한 아이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미래의 처남이자 우리 아이들의 사랑하는 외삼촌이다. 그 순간 박진우의 비서와 핵심 임원들이 박진우의 뒤에 섰다. 그들은 박진우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었다. 회장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강현우의 편에 서지 않고 박진우의 인간적인 리더십을 지지했다. 박진우는 강현우를 지나쳐 병실로 향했다. 김민지는 동생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대표님, 수술이 걱정 마십시오, 민지 씨.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박진우는 김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술을 즉시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강현우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김민지의 동생은 성공적으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이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김민지는 감격에 겨워 박진우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강현우의 마지막 발악이자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비인간적인 행동과 사적인 복수심은 재계와 언론의 비난을 샀고 결국 그는 태산그룹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태산그룹의 경영권 위기는 박진우의 진정성과 직원들의 지지 덕분에 해소되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경영 철학과 인간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에 다시 신뢰를 보냈고 태산그룹의 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박진우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민지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다시 웃음을 찾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는 직원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추적이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진심,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와 명예가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과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되었다.
강현우 비서실장의 몰락과 함께 태산그룹을 흔들었던 위기가 진정되자 박진우와 김민지의 삶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시선이 채워졌다. 김민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았고 박진우는 모든 오만함을 벗어던진 진정한 리더이자 사랑하는 가족의 기둥이 되었다. 김민지의 동생은 성공적인 골수 이식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동생의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퇴원 후에도 그가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생은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병원을 오가며 재활치료에 힘썼고 김민지는 동생의 회복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서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진우와 김민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시선에 당당히 맞섰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직원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을 올렸다. 라운제는 행복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김민지는 민준이와 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었고 그들의 마음에 엄마의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주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김민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 라운지에는 이제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닌 새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되었다. 박진우는 김민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김민지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은 그 슬픔을 감싸 안고 치유해 주었다. 그는 김민지를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나눔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박진우의 변화는 태산그룹의 경영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람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했다. 그는 직원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그는 김민지가 활동했던 희망재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진우는 희망재단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재단의 규모를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김민지 또한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들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했다. 박진우는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며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소박한 행복과 감사를 다시 찾았다. 한 번은 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박진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배식하고 있었고 김민지는 아이들의 식판을 챙겨주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박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봉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십니다. 박진우는 노인의 말에 겸손하게 답했다. 제가 배울 것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는 김민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태산그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탐욕스러운 재벌 기업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했고 사회 전반에서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진우는 단순한 재벌 회장을 넘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민준이와 수아는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일과 돈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빠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김민지를 통해 사랑은 편견과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배웠고 아빠를 통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운제는 이제 단순한 부자의 저택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의 공간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이 김민지를 의심하며 시작했던 어리석은 추적이 결국 자신에게 삶의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음에 깊이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김민지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졌다고 느꼈다. 가을의 어느 날 박진우와 김민지는 민준이 수아와 함께 라운저의 넓은 정원에서 단풍을 감상하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김민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고 박진우는 그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아빠 민지, 엄마랑 결혼해서 너무 좋아요. 수아가 김민지의 품에 안겨 말했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 민지 엄마는 최고예요. 박진우는 활짝 웃으며 두 아이와 김민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불안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모든 행복이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만장자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삶은 돈이 아닌 사랑이라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면의 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한 성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따뜻한 집이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뒷골목 쓰레기 수거장 옆에는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썩은 음식물과 쇠붙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김은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폐기물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지만 재산을 노린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은서는 구아 아닌 구아로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다. 그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재산을 노린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는 은서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수진은 은서의 부모님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마저 가로채고 은서를 학대했다. 유리는 은서를 하녀처럼 부리며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은서를 집에서 내쫓았고 은서는 폐기물 더미를 뒤졌을 만한 물건을 찾아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들었다. 이게 뭐야?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못 찾았어?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죽어버리는 게 나아. 수진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유리는 은서에게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며 비웃었다. 은서는 그들의 조롱과 학대에 익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과 절망감을 애써 숨기려 했다. 그녀는 오늘도 폐기물 더미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눈은 낡은 폐기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작은 가방 하나가 들어왔다. 가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묘하게 고급스러워 보였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 가방 안에 뭔가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했다. 가방은 그녀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녀의 심장은 희미한 희망으로 고동쳤다. 이 가방이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손이 가방에 닿으려는 순간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요이 아가씨, 그거 내가 먼저 봤는데. 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뒤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옷차림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깊고 총명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이재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씨라고 불렀다. 그는 이 동네 폐기물 더미를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니는 노숙자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던 거대한 기업의 CEO였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민은 은서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은서를 하찮게 여기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은서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봤다고 생각해서.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재민에게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가방을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재민은 은서에게 다가가 낡은 천 가방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봐 아가씨, 당신은 나보다 더 필요한 것 같군. 가져가. 하지만 명심해. 이 가방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열지 마.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김은서는 이재민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낡은 천 가방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경고는 은서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 가방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열지 마. 은서는 가방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의 경고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다. 은서는 폐기물 더미를 떠나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비좁은 쪽방이었다. 그녀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해 밤새 잠을 설쳤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상자의 표면은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묘하게 정교해 보였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는 재민이 언급했던 위험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져 나왔다. 은서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치로 부수거나 쇠지렛대로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상자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함께 복잡한 숫자 배열이 새겨져 있었다. 은서는 직감적으로 이 상자가 단순한 금속 상자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자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이재민은 은서에게 가방을 건넨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은서의 창백한 얼굴과 강인한 눈빛이 맴돌았다. 그는 은서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강인함을 보았다. 재민은 자신의 삶이 과거의 복수심으로 인해 너무나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서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안겨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재민은 겉으로는 여전히 떠돌이 이씨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폐기물 더미를 뒤지고 밤에는 낡은 여관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던 거대한 기업의 CEO였다. 그의 이름은 신성그룹의 회장 이재민. 그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는 은서가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폐기물 더미를 뒤졌을 만한 물건을 찾아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재민이 폐기물 더미에서 주운 낡은 시계를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재민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는 시계 수리 전문가 같았다. 은서는 재민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재민에게 자신이 가진 금속 상자를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은서는 재민에게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금속 상자를 보여주었다. 아저씨, 혹시 이것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는데 이게 잘 열리지 않아서요. 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재민은 은서가 내민 금속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비밀 금고였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복수 계획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서가 이 상자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는 상자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보았다. 그것은 신성그룹의 비밀 로고였다. 재민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상자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질문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보았다. 김은서는 이재민 아저씨가 자신이 발견한 금속 상자를 보고 놀랐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은서는 그가 이 상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재민은 은서에게 상자를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은서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자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폐기물 더미에서 주웠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순수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열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함께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적인 온기를 보았다. 재민은 은서의 앞에서 금속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는 상자의 표면에 새겨진 문양과
숫자 배열을 유심히 살폈다. 은서는 재민의 손놀림이 매우 섬세하고 능숙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단순히 떠돌이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자를 여는 방법을 아는 듯했다. 재민은 상자의 특정 부분을 만지고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을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상자문이 조용히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서는 사진과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재민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은서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 여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 이 사진은 제 어머니입니다. 이 아저씨는 누구시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은 재민을 향했다. 재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은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뇌로 가득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고 지냈던 딸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신성그룹의 회장 이재민이며 은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과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이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고백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학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은서는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이를 갈았다. 재민은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아빠는 너를 지킬 것이다. 아빠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나를 배신한 모든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은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재민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시작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품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재민은 은서와 함께 자신의 복수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는 은서가 가진 지혜와 강인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금속 상자 안에서 발견된 USB를 꺼냈다. USB 안에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함께 재민의 재산을 빼돌리고 그를 파멸시킨 진범 강태호에 대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의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신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재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와 강태호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태호가 겉으로는 선량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기꾼들이 강태호와 최수진 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김은서는 이재민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신성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과거와 강태호의 배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강태호가 겉으로는 선량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태호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은서는 재민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기꾼들이 강태호와 계모 최수진, 그리고 이복 동생 최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맹렬한 복수심이 타올랐다. 재민은 은서에게 자신의 복수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은서가 가진 지혜와 강인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금속 상자 안에서 발견된 USB를 꺼냈다. USB 안에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와 함께 강태호가 재민의 재산을 빼돌리고 그를 파멸시킨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의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신성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는 재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했던 것이 분명했다. 한편 계모 최수진과 최유리는 은서가 갑자기 사라지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서가 재민에게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은서가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최수진은 유리를 시켜 은서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했다. 강태호는 재민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은서가 그를 만나 자신의 비밀 금고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광분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인 변호사 박준영을 통해 재민과 은서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박준영은 강태호의 모든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강태호는 언론에 재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성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재민을 몰아내려 했다. 그는 재민이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은 파산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은서를 비난하며 그녀가 재민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목표는 재민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신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이었다. 재민은 강태호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밤낮 없이 강태호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신성그룹의 주가를 방어했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이용하여 강태호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태호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신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은서는 재민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에게 잃었던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재민의 옆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모든 계획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재민을 도왔고 재민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최수진과 유리를 이용하여 은서를 협박하려 했다. 그는 은서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녀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은서는 강태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호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재민과 함께 강태호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아버지의 미래,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김은서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강태호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강태호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재민은 은서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강태호와 그의 변호사 박준영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재민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강태호는 재민과 은서를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재민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김은서 내녀는 고아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민 내 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강태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변호사 박준영에게 재민과 은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박준영은 강태호의 지시를 받고 신성그룹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신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박준영은 언론에 재민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홀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은서는 박준영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은서는 재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아빠 박준영 변호사가 신성그룹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아빠를 블랙홀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재민은 은서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강태호와 박준영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은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은서야, 너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신성그룹을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재민의 눈빛은 은서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재민과 은서는 신성그룹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은서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박준영에게 포착되었다. 박준영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재민과 은서에게 총을 겨눴다. 재민은 은서를 보호하며 박준영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은서의 계모 최수진과 그녀의 딸 최유리가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준영과 강태호의 지시를 받고 은서의 비밀 금고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은서, 너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네 아버지를 죽인 돈을 숨기고 있었어. 수진이 소리치며 은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다. 은서는 계모와 이복 동생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박준영은 최수진과 유리가 나타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이용하여 은서와 재민을 공격하려 했다. 재민은 은서를 보호하며 계모와 이복 동생 그리고 박준영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재민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태호와 박준영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박준영과 그의 사병들 그리고 최수진과 유리를 모두 체포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은서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재민은 은서를 꽉 안아주었다.
은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계모와 이복 동생의 배신에 흐느꼈다. 재민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아, 은서야.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다. 은서의 손에는 강태호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김은서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박준영 변호사의 마지막 공격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박준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이재민 회장은 은서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경찰 특수부대는 박준영과 그의 사병들, 그리고 최수진과 최유리까지 모두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재민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박준영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재민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영의 추악한 범죄와 신성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은서의 가족을 파멸시킨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 비자금 내역 강태호와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은서의 부모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재민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박준영과 강태호의 잔혹함에 분노했고 이재민 회장과 은서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강태호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재민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신성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강태호 회장과 박준영 변호사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재민 김은서 내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신성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강태호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민 회장은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은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계모 최수진과 이복동생 최유리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서는 김영철 아저씨의 죽음이 신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은서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진실의 사도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은서의 능력이 어떻게 이재민 회장을 돕고 강태호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서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민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태호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민 회장은 강태호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은서는 이재민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민 회장은 김은서의 손을 꽉 잡고 강태호 회장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숨겨진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은서의 눈빛은 강태호에 대한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강태호가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심지어 은서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태호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재민 회장과 은서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재민 회장과 은서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재민 회장과 은서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재민 회장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이재민 회장은 강태호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영철 아저씨는 재민 회장과 은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김영철 아저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성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강태호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성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강태호 회장은 언론의 재민 회장과 은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블랙홀이라는 악명 높은 해커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이재민 회장과 은서는 신성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은서는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강태호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강태호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재민 회장과 은서를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재민 회장과 은서가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재민 회장은 은서를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은서는 재민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김영철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김영철 아저씨는 재민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강태호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재민 회장과 은서를 보호했다. 은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태호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강태호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재민 회장과 김은서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강태호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강태호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서의 용기와 재민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강태호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서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서와 재민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태호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재민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성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은서의 부모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민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준영 변호사가 어떻게 강태호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성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강태호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강태호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서와 재민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서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서는 강태호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강태호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호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강태호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신성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박준영 변호사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은서는 병원에서 회복 후 아버지 재민 회장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복수를 이루었고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신성그룹의 사회 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재민 회장은 은서와 함께 신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강태호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재민 회장은 은서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가정부와 회장이라는 틀에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부녀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다. 이강우 아저씨는 신성그룹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하여 은서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비리를 근절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헌신했다. 은서의 부모님의 억울함은 모두 풀렸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폐기물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된 작은 금속 상자에서 시작되었다. 한 가난한 소녀의 용기가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은서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